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여보,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장은아는 저절로 눈을 뜬다. 53살의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다. 아니, 정확하다기보다는 고단함이 몸에 배어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다. 아이고, 또 허리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움켜쥔다. 무릎도 시큰거린다. 어제 강남역 오피스 빌딩 20층을 하루 종일 오르내린 탓이다. 작은 원룸 부엌에서 물을 끓인다. 78살 시어머니 김말순의 혈압약과 당뇨약을 작은 통에 정리한다. 지난해부터 거동이 불편해진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다. 대학교 4학년 25이 된 딸은 아직 집에서 용돈을 받는 처지라 늘 미안해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엄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소은이가 부엌으로 나온다. 잠이 덜 깬 얼굴이지만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역력하다. 어서 씻고 밥 먹어. 오늘도 취업 준비하는 거지? 네. 오늘 면접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장은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박현수가 죽고 나서 5년. 하지만 여전히 딸은 어머니 눈에는 어린아이다. 청소도구를 하나씩 챙긴다. 걸레 여러 개, 각종 세제, 소형 진공 청소기, 무게만 10kg이 넘는 가방을 어깨에 맨다. 예전에는 이 정도 무게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어깨가 아프게 느껴진다. 지하철 첫 차를 탄다. 강남구와 송파구를 돌며 오늘은 7집을 청소해야 한다. 각 집마다 2-3시간씩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는 일정이다. 여보, 당신이 옆에 있었더라면. 지하철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다. 남편 박현수는 리온바이오의 연구원이었다. 월급이 나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다. 하지만 한강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장은아는 아직 모른다. 곧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가 축복일지 저주일지도. 과연 그녀가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 함께 시작합니다. 오후 4시 장은아는 분당행 지하철에 지친 몸을 맡긴다. 오늘의 마지막 집이다. 새 고객이라 평소보다 더 긴장된다.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 분당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 단지. 20층이 넘는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다. 장은아가 사는 낡은 다세대 주택과는 차원이 다른 풍경이다. 아파트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고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하다. 정말 다른 세상이네.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장은아 같은 사람들이 청소해주러 오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경비실에서 방문 확인을 받는다. 경비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아마 청소 아줌마들이 자주 드나드는 모양이다. 1205요? 12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으로. 엘리베이터도 최신식이다. 거울까지 달려 있어서 장은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 피곤해 보이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다. 12층에서 내린다. 복도도 넓고 깨끗하다. 각 호수마다 현관문이 고급스럽다. 카펫도 푹신푹신하다. 장은아가 사는 곳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다. 1201호, 1202호, 1203호.
복도를 걸으며 호수를 확인한다. 1205 앞에서 멈춘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옷매를 정리한다. 머리도 다시 한번 만져본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이 살까? 젊은 부부일까? 아니면 혼자 사는 직장인일까? 집이 이렇게 좋은 걸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혹시 까다로운 사람은 아닐까? 청소를 너무 꼼꼼히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긴장을 진정시키고. 초인종을 누른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네, 누구세요? 장은하는 순간 온몸이 굳는다.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5년 동안 매일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아니다. 착각이다. 그럴 리가 없다. 비슷한 목소리일 뿐이다. 세상에는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많다. 아, 청소하러 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떨린다.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뛴다. 아, 네, 잠깐만요. 다시 들리는 목소리. 확실하다. 이 목소리는 아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현수는 죽었어. 5년 전에 죽었다고. 장례식도 치렀고 보험금도 받았잖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장은하는 숨을 멈춘다. 그리고 현관문이 천천히 열린다. 그 순간 장은하의 세상이 무너진다. 여보? 분명히 박현수다. 5년 전 죽었다고 했던 박현수가 멀쩡히 살아서 서 있다. 키 175cm의 단정한 체격, 어두운 피부톤, 약간 구부정한 어깨, 연구원다운 모습, 모든 것이 그대로다. 다만 살이 좀 빠진 것 같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생겼다. 그래도 분명히 박현수다. 장은하가 15년간 함께 산 남편, 소은이의 아버지, 김말순의 아들. 변아야, 박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예상하지 못했던 재회다. 그의 눈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장은하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손을 짚는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5년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다. 그것도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박현수는 좌우를 살피더니 급하게 말한다. 여기 서 있으면 안 돼. 일단 들어와. 뭐? 박현수가 장은하의 팔을 잡아 끈다. 장은하는 저항한다. 놓으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박현수는 강제로 장은하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다. 현관문이 닫힌다. 거실이 한눈에 들어온다. 깔끔하게 정돈된 고급 가구들. 50인치가 넘어 보이는 대형 텔레비전. 진짜 가죽으로 보이는 비싼 소파. 현수야.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장은하는 울음을 터뜨린다. 5년간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근아야, 일단 진정해. 박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하지만 장은하는 뒤로 물러선다.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나는 5년 동안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 시어머니 모시고. 소은이 키우느라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장은하의 목소리가 격정적으로 떨린다. 5년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떠오른다. 내가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었는지 알아? 소은이가 아빠 없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현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장은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장은하는 주저앉는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나는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무릎 아픈 것도 참고, 소은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박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부인이 겪었을 고생을 모르지 않는다. 어머니는 치매까지 오기 시작했어.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했다고.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야. 설명할게. 무슨 설명? 당신이 살아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어? 왜? 회사에서 일이 터졌어. 정말 큰 일이. 회사, 리온바이오 말이야? 응. 내가 신약 연구를 하고 있었잖아. 카더민이라는 신약. 그런데 박현수는 고개를 떨군다. 회사가 부작용을 숨기려고 했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박현수의 회상이 시작된다. 2019년 3월 리온바이오 혁신연구소에서 박현수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신약 카더민의 3차 임상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상하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피험자 100명 중 15명에서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숫자다. 과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도윤 과장에게 자료를 보여줬다. 간 수치가 이렇게 높으면 안 되는데요. 간독성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은 자료를 대충 훑어봤다.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잖아. 일단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돼. 박현수는 납득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간 수치 이상 환자가 20명으로 늘어났다. 그중 3명은 응급입원까지 했다. 이태준 박사의 반응은 박현수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현수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카더미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약이야. 하지만 박사님,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완벽한 약은 없다고. 박현수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과연 회사의 미래와 환자의 생명 중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일까? 일주일 후 박현수는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평소라면 말단 연구원인 박현수가 참석할 회의가 아니었다. 회의실에는 최문석 대표와 한지훈 상무,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카더민 3차 임상시험에서 간독성 부작용이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23명의 환자에게서 간 수치 이상이 나타났고, 그중 5명이 입원했습니다. 박현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제시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뭔가? 임상시험을 즉시 중단하고 부작용 원인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한지훈 상무가 불쾌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박 연구원, 카더민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 이 약이 실패하면 우리 회사가 망해. 직원 300명이 길거리로 낫는다고.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최문석 대표가 나섰다. 박 연구원, 자네 딸이 대학생이지? 소은이라고 했나? 25살. 그리고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박현수는 온몸이 굳었다. 무슨 뜻입니까? 별 뜻은 없어. 다만 자네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위협이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연구팀장으로 승진시켜 주겠어. 월급도 지금의 2배로 올려주고. 박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밤 박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양심과 가족의 안전 사이에서 고민했다. 새벽까지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다음 날 오후 박현수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아, 나야.
윤강민은 경보일보의 사회부 기자였다. 대학 동기로 15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였다. 현수야, 웬일이야?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금 당장 양재 시민이 숲으로 와줄래? 양재 시민의 숲은 한적했다. 산책로를 걸으며 박현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회사가 부작용을 숨기려고 한다고? 윤강민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맞아.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돈 때문에 덮으려고 해. 박현수는 조심스럽게 작은 USB를 꺼냈다. 여기 다 들어있어. 임상 데이터, 회의록, 환자들의 상태 기록. 이거 가지고 나오는 것도 엄청 위험했을 텐데. 어쩔 수 없었어. 소은이한테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윤강민은 USB를 받으며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기사로 쓸게.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박현수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강민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과연 이 친구를 끝까지 믿어도 될까? 이틀 후 박현수는 회사로 급히 호출됐다. 박 연구원, 사장실로 바로 오세요. 사장실로 가는 복도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사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다. 최문석 대표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옆 소파에는 강민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윤강민이 편안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작고 검은색인 그것은 분명히 이게 뭔지 알겠지? USB였다. 박현수가 윤강민에게 준 바로 그 USB였다. 박현수는 윤강민을 바라봤다.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돌렸다. 강민아,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박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문석 대표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설명했다. 윤 기자는 우리 회사 고문이야. 3년 전부터 계약을 맺었지. 거짓말이지? 강민아, 거짓말이라고 해. 현수야, 윤강민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우리가 15년 친구인데. 나도 살아야 해. 현수야. 애들 학비도 벌어야 하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미친놈아! 그래서 친구를 배신하는 거야? 최문석 대표가 일어섰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네. 횡령, 혐의로 고발할 거야. 연구비 2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 그런 적 없어! 그건 조작이야! 조작? 증거는 완벽해. 그리고 손해배상도 1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 박현수는 절망했다.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다. 친구까지 이용한 완벽한 함정. 15년 우정도 돈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날 오후 박현수는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왔다. 사실상 해고였다. 집으로 가는 길이 막막했다.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장은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 그냥 회사 일로 좀 바빠서. 박현수는 거짓말을 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다른 신문사들의 제보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제보할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그게 지금은 없지만 죄송하지만 증거 없이는 기사를 쓸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혼자의 힘으로는 거대한 회사와 싸울 수 없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그들 앞에서 개인은 너무나 무력했다. 몇 달이 지나자 다른 회사 취업도 막혔다. 리온 바이오의 압력이 업계 전체에 미치고 있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장은아가 다시 물었다. 남편의 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괜찮다고 했잖아. 박현수는 짜증을 냈다. 회사의 압박은 계속됐다.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이는 것도 목격했다. 딸 소은이가 대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사람이 접근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대로는 안 돼. 최준혁 사장은 마지막으로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내밀었다. 박 연구원, 이 일은 이미 정리된 문제야. 우리가 매달 돈을 줄 테니 조용히 살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 제안은 달콤한 듯 했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고였다. 살려두되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뜻이었다. 박현수는 결심을 굳혔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라져야 했다. 마침내 박현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죽은 것처럼 꾸미기로 한 것이다. 한강에서 차를 버리고 모든 신분을 숨겼다. 가족들은 박현수가 죽었다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박현수가 왜 숨어 지냈는지 듣고 난 뒤 장은아가 말했다. 그래서 죽은 척한 거야? 장은아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복잡한 감정이 든다. 미안해. 은하야. 정말 미안해. 박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그동안 나는 뭐였어? 바보였어? 장은아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지킨다고? 나는 5년 동안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어머니는 치매 걸렸고 소은이는 아빠 없어서 위축됐고 장은아가 다시 화를 낸다. 가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미안해. 박현수는 할 말이 없었다.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이 과연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럼 카더미는 어떻게 됐어? 결국 시장에 나왔어? 장은아가 궁금해한다. 나온 지 3년 됐어. 아무 문제 없이. 그럼 당신이 틀렸던 거야? 박현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부작용은 분명히 있어. 다만 회사에서 잘 숨겼을 뿐이야. 그리고 나 없으니까 문제 제기할 사람도 없었고. 지금도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야? 모르겠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장은아는 복잡한 심정이다. 남편의 선택을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럼 회사에서 당신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야? 이 집도 그 돈으로? 맞아. 월 500만 원씩 나와. 입을 다물고 있는 조건으로. 500만 원? 장은아는 기가 막힌다. 자신은 하루 10만 원을 벌기 위해 7집이나 청소하고 다니는데 박현수는 가만히 앉아서 월 500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니. 그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가족 생각은 안 했어? 매일 생각했어. 정말 매일. 생각만. 연락 한 번 못 했어? 박현수는 대답하기 어렵다. 위험할 수도 있었어. 회사에서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고. 5년 동안? 박현수는 고개를 떨군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다. 회사의 감시와 협박 속에서, 그리고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 속에서 그는 단 한순간도 편히 숨 쉴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박현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사실 너 몰래 지켜봤어. 조은이 대학 등록금 내가 보낸 거야. 그리고 집 앞에 가끔 놓였던 쌀 그것도 나였어. 장은아는 눈을 크게 뜬다. 분노와 원망 속에서도 남편의 진심이 스쳐 지나간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듯 흔들렸다. 그럼 대체 우리 앞에 언제 나타나려고 한 거야? 죽은 사람처럼 숨어 살면서 평생 이렇게 지켜만 볼 생각이었어? 박현수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의미 없다 생각했는지 끝내 말을 잇지 못한다. 그의 침묵이 5년의 세월보다 더 무겁게 장은아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렇다고 지금 다 용서할 순 없어.
하지만 장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적어도 이제는 도망치지 마. 우리 앞에 서 있어. 박현수의 눈가가 젖어든다. 그 순간만큼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장은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그리움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서 읽힌 건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했고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장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 다시 살아가야겠. 그 말에 박현수의 눈가가 젖었다. 가족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아주 작게나마 피어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과 희생.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박현수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한 개인이었습니다. 양심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결국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죽음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는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장은아는 5년간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7집을 돌며 청소일을 하고 시어머니의 치매를 혼자 감당하며 남편이 등록금 입금을 해줄지 전혀 모르고 딸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딸 소은이도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아버지와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는데 혼자서는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죠. 할머니 김말수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아들 이름조차 가끔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박현수는 월 500만 원의 돈을 받으며 고급 아파트에서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선을 주문해 먹고 대형 텔레비전을 보며 지냈죠. 처음 2-3년은 정말 위험했을지 모르지만 최근 2년은 연락할 수 있었을 텐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수의 친구 윤강민의 배신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5년 우정을 배신하고 자신의 실속을 챙기다니 참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 말 이 딱 맞았습니다. 리온바이오 같은 거대 기업의 횡포도 문제입니다. 개인의 양심을 돈과 위협으로 짓밟고 환자의 생명보다 회사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 하지만 300명의 직원 생계와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면 완전히 틀렸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카더미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박현수가 발견한 간독성 부작용은 여전히 은폐된 채로 더 많은 환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들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박현수는 가족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윤강민은 현실적 선택이라고 했지만 15년 우정을 배신했습니다. 리온바이오는 회사를 지킨다고 했지만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양심을 지켜야 했을까요? 아니면 현실에 타협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박현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윤강민의 배신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15년 우정을 저버린 배신자인가요? 아니면 현실적 선택을 한 것인가요? 리온바이오의 행동은 기업의 당연한 자구책인가요? 아니면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족의 안전과 사회적 정의 중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소중한 생각 나눠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또 다른 빛이 됩니다.
감사합니다.